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리지입니다. 오늘은 SK그룹의 2대 세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은 1948년 초대 회장이었던 최종건 씨가 성경 직무를 정부로부터 불화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최종건 초대 회장이 암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동생이었던 최종현 씨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SK그룹은 2대 회장 최종현 회장 시절에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80년에 대한석유공사를 정부로부터 불허받고 또 1994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정부로부터 불허받음으로 인해서 SK그룹은 외형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88년에는 2대 최종원 회장도 암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SK그룹의 가족회의를 통해서 현 최태현 회장이 경영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자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이후 최태현 회장은 2012년에 SK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되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세를 확장해서 현재 자산 순위로 삼성그룹 다음 2위가 되는 재벌로 발돋움했습니다. SK그룹의 세습, 즉 최종건 회장으로부터 최태원 회장으로의 세습 과정도 삼성그룹과 유사하게 3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종잣돈으로 종자기업을 인수하고 종자기업을 키운 다음 종자기업 중심으로 출자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1994년에 SK텔레콤을 인수하기 직전에 SKCNC라는 당시에 아주 작은 회사의 지분 70%를 최태원 씨가 주 SK로부터 단독 2억 8천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SKCNC 주식 70%는 최태원 회장이 이후에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종잣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SKCNC는 당시에 적자 상세에 있었던 조그만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SK텔레콤을 SK그룹이 인수한 이후에 SK그룹 계열사의 전산 관련된 부서들이 모두 SKCNC에 이전되고 SKCNC가 SK텔레콤을 비롯한 모든 SK 계열사들의 전산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SKCNC의 자산 규모는 1999년에서 2008년, 즉 10년 동안에 8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94년부터 2010년 말까지 최태원 씨가 SKCNC 주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연 투자 수익률은 약 220%였습니다. 즉 16년 기간 동안에 주식의 가치가 매년 2.2배 증가하는 경이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1년쯤에는 이 SKCNC가 주 SK 주식을 매집해서 10.8% 정도를 보유하게 되면서 주 SK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즉, 주 SK라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 역할을 했던 기업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물려받거나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SKCNC라는 종자기업을 장악하고 이 종자기업의 규모를 키워서 이 종자기업이 주 SK 주식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세습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의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K 세습에서 하나의 복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1999년 12월에 출자총액 제한 제도가 재도입되게 됩니다. 즉, 그 당시까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로서 가장 실효성이 있었던 규제가 이른바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출자총액 제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99년 12월에 다시 제도가 재도입되게 되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규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2001년 당시에 SKCNC가 주 SK 주식을 10%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SKCNC는 여전히 자산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출총제가 재도입되면 약 9.5%의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주식에 해당한 의결권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SKCNC를 통해서 주 SK를 지배하는 이른바 세습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워커힐 주식과 SKCNC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 SK 주식을 맞교환함으로 인해서 SKCNC가 보유하고 있던 주 SK 주식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은 또 워커힐 주식을 SK글로벌에 비싼 값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워커힐 주식을 비싼 가격에 SK글로벌에 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정 때문에 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고 최태원 회장은 법정 구속에 이르게 됩니다. 2003년 이때 SK네트워크스의 분식회계 사건도 터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소버린이라는 자산운용회사가 주 SK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고 2003년에 소버린이 주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일대 주주에 등극하게 됩니다. 소버린은 SK네트워크스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었던 당시 최태원, 손길승과 같은 경영진을 해임시키고자 하는 안을 주주총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2004년, 2005년 주총회에서 소버린은 표대결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주 SK 주식을 전량 매도하게 됩니다. 이런 주식 매도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소버린 사태를 경험한 최태원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SK의 최태원 회장으로 세습에서 특별한 점은 바로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이후에 많은 한국 재벌들, 중견 재벌들이 세습과 기배력 강화를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활용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일 기준으로 SK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KCNC가 주 SK 주식 10.7%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대 주주로 주 SK를 지배하고 있었고 주 SK가 SK텔레콤과 SK네트워크스 등의 회사의 출자에서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SK텔레콤과 SK네트워크스가 다시 SKCNC에 출자하는 순환 출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버린 사태를 경험한 최태원 회장은 SKCNC가 10% 조금 넘은 지분으로 주 SK를 지배하고 있다는 데한 불안감을 가졌고 주 SK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SKCNC가 주 SK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지주회사 체제는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주 SK는 2005년까지 자사주 비율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말까지 자사주를 대량 매입함으로 인해서 자사주 비율이 무려 17.5%에 이르게 됩니다. 2단계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 SK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우리가 회사 분할에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분할이고 다른 하나가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적 분할은 쉽게 말하면 100% 자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 SK가 물적 분할을 했다면 존속회사가 있고 새로 신설되는 회사는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SK를 물적 분할을 해서 존속회사 주 SK와 신설회사 SK에너지를 만들었다면 SK에너지는 주 SK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을 한다는 말은
두 회사,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주의 구성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 SK의 주식의 구성 비율 그대로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주주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에서 트리키한 점이 바로 자사주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을 하면은 주주 구성 비율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때 자사주만이 예외가 됩니다. 즉 주 SK가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주 SK 이사진들이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신설회사의 자사주를 존속회사, 지주회사에 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존속회사, 지주회사가 되는 주 SK는 여전히 17.5%의 자사주를 가지나 신설회사 SK에너지는 7.5%가 자사주가 아닌 7.5%는 주 SK의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적 분할을 활용해서 지주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사주만큼 확보하는 방식을 우리가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사주라는 것은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가 신설회사에 자사주로 배정돼야 될 것을 마치 자기의 주식인 것처럼 의결권을 살린 주식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지주회사 규제에는 지분율 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30%까지 2년 이내에 확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사주를 활용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서 지주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기존의 자사주 지분만큼 이 경우는 17.5%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3% 정도의 지분만 더 확보하게 된다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적 분할을 할 때는 통상 지주회사, 존속회사의 자산 비중을 낮게 만들고 신설 사업회사의 비중을 높게 합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 0.29 대 0.71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지주회사보다 신설 사업회사의 비중을 더 크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의 자산 규모가 작아질수록 나중에 총수 일가 또는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지분율을 손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 다음 2단계 작업, 마지막 단계 작업으로서 공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지주회사인 주 SK는 자회사인 SK에너지의 지분을 30%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의 마법으로 확보한 17.5%를 제외한 나머지 13% 이상을 다시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주 SK는 SK에너지 주식 15.3%를 시장에서 특정한 가격으로 사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개 매수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SK에너지 신설 자회사에 온갖 호재가 될 수 있는 발표와 뉴스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신설 자회사 SK에너지의 주가는 공개 매수 행사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결국 일반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응할 유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는 것은 총수 일가나 SK그룹 같은 경우에 주 SK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SKCNC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CNC와 총수 일가만이 이 공개 매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SK에너지 주식을 주 SK 주식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 교환을 할 때 주 SK가 덩치가 더 작아야만 그래야만 SK에너지 지분이 주 SK 지분에서 더 크게 가치가 있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SK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SK는 SK에너지에 대한 지분을 공개 매수 전에는 자사주에 해당하던 지분 17%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을 15% 이상 공개 매수함으로 인해서 31% 이상 확보해서 이른바 지주회사 규제를 만족하게 됩니다. 총수일가와 SKCNC는 SK에너지에 갖고 있었던 지분을
지분을 모두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SK에너지 지분을 모두 주 SK 지분으로 바꾸게 됩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SKCNC는 주 SK 지분을 25.42%까지 올리고요. 총수일가는 2.28%까지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일가는 SKCNC 주식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주 SK에 대한 의결권을 약 28% 가까이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주 SK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SKCNC가 주 SK 지분을 30%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배력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SKCNC는 주 SK 지분 10.8% 정도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SKCNC가 주 SK 지분을 3배 정도 더 확보하는 지배력 강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SK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지주회사 규제의 맹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회사는 지주회사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한 자산 규모 이상이고 자산의 50% 이상가 계열사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주회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지주회사가 출자하는 회사는 자회사가 되고 자회사의 출자를 받는 회사는 손자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라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주회사 위에서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회사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SKCNC가 사실 주 SK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주 SK 위에 SKCNC라는 다른 계열사가 더 올라가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원래 규제는 출자 단계가 지주회사, 자회사 그리고는 손자회사부터는 100% 출자하는 이른바 2단계 2층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다가 몇 층이든 더 얹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외에 바깥에 있는 SK그룹에도 지주회사 바깥에 있는 계열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지주회사 규제 중에 금산분리가 중요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바깥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도 금산분리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또 기괴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라고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인데 SK그룹 같은 경우엔 200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그룹의 특정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형태로 지주회사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회개하고도 기이한 구조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SK그룹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SK그룹은 SK증권을 매각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2015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과 아울러 기형적인 출자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던 SKCNC를 주 SK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